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가 똑같은 윤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되죠. 5일 동안 하루 서너 명씩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최대 격전지는 오늘 열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수요일에 열리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퇴가 답이다.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낭만은 없다. 전원 통과를 목표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선우, 이진숙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진의 갑질 의혹 관련해서 변기 수리 그리고 집안 쓰레기 정리 이런 갑질 의혹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죠. 자, 잘 보십시오. 집안의 가구나 가전기구를 구매할 때마다 견적을 비교해서 뽑아오라고 시키거나 백화점을 돌면서 명품을 사오라 쇼핑을 시키는 이런 것들도 국회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캉스 다녀와서 픽업시키거나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10분에 한 번씩 올리는 그 욕설과 고함 이런 것도 굉장한 보좌관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 갑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구를 살 때 이걸 견적을 비교해서 갖고 와라. 무슨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그죠?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소수자, 약자에 대해서 그간 해왔던 행보하고 이게 맞나?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다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비교 견적 이런 것들 그 자체만 하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교 견적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돈이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노동력을 거기에 썼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살 물건에 대해서 공적으로 취업이 된 보좌관을 이용한다는 건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 집사처럼 이용을 했다. 네. 온갖 사적 심부름을 다 하고 그렇죠. 쇼핑해오라는 거 지금 심부름 시켰지. 집에 뭐 변기 수리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 뭐 대리기사 술 먹고 지금 대리기사 노릇까지 하게끔 했다 이러는데 이게 다 이런 의혹이 괜히 나왔겠는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폭로를 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네.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 보좌관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몸담았던 진영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날 미래까지도 그냥 포기하는 셈 치고서라도 지금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갑질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는가. 본인이 지금 하는 행동은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비판 그걸 거꾸로만 돌려도 당연히 낙마사유다.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지금 이 의혹 제기 중에 하나는 네. 짐 들라면서 공항에 보호구역 맞습니다. 안까지 들어오게끔 했는데 네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게이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까지 들어와서 짐 들어라. 근데 옛날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난했던 게 어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그 캐리어 밀어가지고서 보좌관한테 주니까 노룩 패스다라면서 저렇게 뭐 권위주의가 쩔고 뭐 권위주의적인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심한가요? 어떤 게 더 문제 있나요? 지금 보좌진도 46명 교체됐다 이런 비판 나오니까 26명이다. 28명. 28명. 네. 근데 28명은 적나요? 그리고 그 28명에 대해서 통상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분은 해명 자체도 문제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전, 가구 살 때마다 견적서 뽑아가라 하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와라 시켰던 것 그리고 공항 갑질 의혹까지 그 보안구역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조차도 본인이 하기 싫어서 보좌관들한테 억지로 들어오라라고 시켰다는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를 향해서 이 갑질 의혹만큼은 땅콩 회양 사건보다 더한 갑질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털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맡을 것으로 예정되는 이 직무와 현재 문제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가부 장관이라는 것은 여성의 이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이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여가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가 상당한 인물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정말 의아한 것이 짐은 본인이 들면 되고 이 백화점 명품 쇼핑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기업의 회장들이 자신의 비서에게도 시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어떤 공적인 업무를 이 수행하는 임무가 주된 임무인 보좌진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업무들 또 사적으로 고용된 비서들에게 시켰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시킨 것이 맞다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여가부 장관으로서 상당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보좌진들이 힘들었던 건,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10분 만에 한 번씩 올리는 욕설 문자, 그리고 고성, 이런 것들이 보좌진들의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주 변호사님, 5년간 물론 뭐 강선우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의 주장은 46명이 아니라 28명의 보좌관들이 5년 동안 교체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46명의 보좌진 교체 의혹과도 이 욕설, 고성 뭐 이런 것들은 맞물려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처음에 나왔던 의혹은 이제 5년 동안 46명의 보좌진이 교체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의원실이 힘들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중복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5년간 46명이 아니라 이제 28명이 교체됐다. 이제 이게 통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따라 통상적일지 아닐지 이 부분은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후보자가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께 어떤 설명을 하는지를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갑질, 뭐 이른바 갑질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결국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8명이 통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는 그럼 의원님들이 다들 통상적으로 28번씩 교체한 통계가 있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그러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쉴드 치는 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 집에 가가지고 변기 보라고 지시 내리나요? 본인들은 강선우 의원만큼의 그런 행동들을 나도 해도 된다. 나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어를 하시는 건지 나는 저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강선우는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정치를 입문한 계기는 소수와 약자를 대변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지명에도 비서실장이 얘기했을 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거든요. 그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훅 솟았고 결국은 그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약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드러난 모습을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진에 따르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강 후보자가
보좌진들을 일부러 왕따시키고 그 왕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방에서 면직시킨 다음에 재취업을 막았다는 그런 재취업 방해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왕따 주도했다는 의혹, 재취업 방해했다는 의혹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 보좌진 A씨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회방에서 제외시키고 모두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죠. 결국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그때까지 저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업 방해 의혹도 있습니다. 전 보좌진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곳에 지원해도 미리 연락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낙인을 찍어서 왕따를 시키고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방출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재취업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재취업을 못하게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주도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좀 악질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방해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상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그러니까 전 보좌진이 뭐 자기가 나간다고 했든 아니면 강 후보자가 나가라고 했든 이 나간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동종업계에서 소문을 낸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의원의 보좌진이 될 수 없도록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피해자의 명예에도 심각한 훼손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한 갑질이고 네. 2차 가해이고 형사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되는 행위다. 이건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취업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좁은 국회라는 데에서는 사실 누군가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일 못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건데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챙긴다라고 했던 민주당 태도에서는 당연히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낙마를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저 강선우 의원의 의혹은 정말 갑질 중에 끝판왕인 게 네. 자기가 갑질을 해가지고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프로 경기에서 제가 한번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버린 선수인데 그 선수를 다른 팀에서 이렇게 다시 뛰게끔 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우리 구단이 나빠 보인다. 체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구단끼리 담합해가지고 아예 못 뛰게 했던 그런 옛날에 문제했던 사례가 있는데 네. 거의 그런 식이에요. 내가 문제 있어가지고 나간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에서 잘 지내는 모습, 돌아다니다가 마주치는 모습도 싫다. 거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28명이나 지금 나가게 했다. 본인 주장에 의해서도 지금 28명이 된 거잖아요. 네. 28명이라는 거는 비상식적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의식이라는 게 있었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국민의 세비를 통해서 일을 하는 자기 자신도 보람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잡일이나 시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은 욕설 문자 보내고 못 네. 견디게 해서 왕따시키고 내보내고 이거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족하다. 정말 일반 국민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국회를 출입해 보고 국회의원실을 또 출입해 봤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한 보좌관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고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보좌관 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국회 일부들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28명, 46명, 뭐 26명이든 46명이든 그 숫자가 많긴 하죠. 뭐 10년, 20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재선이고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8명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명 이상씩 바뀌었다는 이야기라서 적지 않은 숫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취업 방해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결국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들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징역 5년 혹은 벌금 5천만 원. 뭐 찾아보니까 그 정도의 형량이 내려진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게 벌어졌다면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취업 방해를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소수 약자들을 대하는 것에 지금 국적이 달라진다라면서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강 후보자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전직 보좌진 2명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법적 조치. 지금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해명하거나 예를 들어 뭐 이게 잘못된 내용이면 충분히 해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이 맞다면 진실되게 사죄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이걸 사과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할 생각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 입장 자체가 뭐 후보자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의원이 직접 작성해서 뭐 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좌진이든 그 방의 사람들이든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작성을 했고 그걸 그 특위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가위 담당 뭐 보좌진들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청문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가장 또 핫하게 나오고 있는 이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특히 이 부분 뭐 법적 조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질문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때 저는 후보자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뭐 해명을 하거나 또는 네. 뭐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얘기를 들어본 후에 저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변호사님, 뭐 지금 장윤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강선우 후보자의 또 본인이 작성한 것 아니라 손치지만 그래도 의원실에서 만든 것이고 의원실에서 배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들끼리만 나눴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의원실에서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 본인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컨펌 받고 나왔겠죠. 네. 그냥 보좌진들이 맘대로 움직일까요? 그렇게 맘대로 움직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으면 28명씩 면제됐을까요?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 대나무 숲이라는 보좌진들 익명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갑질 있어요, 이런 갑질 있어요라고 미리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때도 강선우 의원실 얘기다라는 게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게 터지니까 다시 또 그 익명 게시판 대나무 숲에 보좌진들이 글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는 보좌진들이 자기 실명 인증을 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익명 게시판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보좌진이 아니면 글을 쓸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터질 줄 알았다. 더 네. 나온다. 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저렇게 법적 조치 운운한 거는 추가적인 폭로에 대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엎어놓는 거다. 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게 명백한 2차 가해라서 청문회에서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논란의 기름을 들이붓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제보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허종식 의원. 자,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를 사랑하는 바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냈습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시키고 집에 비대 변기 수리시키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물론 이건 뭐 주장들이긴 합니다만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시키고 견적 뽑아로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욕설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고은 변호사님 약자를 사랑하는 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후보자가 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아마 고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면 만약에 그 고소장 들어가면요, 경찰과 검찰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소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입증과 검증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또 이것이 제2의 폭풍으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자를 위해 내 몸을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노래까지 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이진숙은 표절왕 강선우는 갑질왕 국민검증 각오해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병기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10시부터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민의힘 이 보좌진들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9시 30분부터 또 10시 10분까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그곳에서 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리겠고 오늘 과연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이 지금 한 명인가요? 한 명이 나오나요? 원래 2명 신청했는데 한 명은 해외 출국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해충돌 관련된 한 사람만 나오는 거죠. 이게 보좌진들과 관련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국 아무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의 입만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주장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증인을 채택하거나 또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익명 보장을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뭐 증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관련된 또 첨예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것에 따라 국민적인 판단이 저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계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죠. 그리고 모레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그리고 중복게재 그리고 뭐 가로챘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자녀 불법 유학 등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두 자녀를 연간 학비가 무려 1억 원이 넘는 미국 기숙사립학교에 보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야, 연간 1억 원이 들어가는 미국의 굉장히 좋은 학교겠죠, 당연히. 기숙형 사립학교에 보낸 두 자녀를 보낸 엄마가 지금 교육부 장관이 돼서 국내 교육을 책임지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 맞죠. 완전히 부적절하죠. 국내 교육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으로는 지금 단독 유학이 안 되는 나이에 그냥 애만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다. 이건 법 위반을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특히 둘째 경우에. 둘째의 경우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보낸 거는 또 이제 연간 학비가
1억씩 든다. 근데 지금 정작 본인은 국내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발언했던 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그 교육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네. 교육에 있어서의 이제 보편적인 평등함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다. 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정말 본인의 삶과 본인이 한 얘기가 너무 다르다. 이거 과거에 좌파 정권에서도 많이 봤던 사례인데 네. 뭐 반미하지만 미국 유학 보낸다. 그렇죠. 거기에 또 나와가지고 유시민 씨가 옛날에 참 이것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특목고나 자사고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회자가 물어봤었어요. 본인 자녀들 어디 보냈어요? 그랬더니 특목고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내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그거에 저는 굉장히 기시감이 들거든요. 본인이 국내 교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네. 본인의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컨닝하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가는 게 표절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교육부 수장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네. 저는 사실 지금 강선우 의원이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급부상했는데 저는 진작부터는 이진숙 후보자는 낙마 사유가 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만도 2명이나 지명 철회와 사퇴가 있었거든요. 네.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에 지명 철회나 사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보다 우리나라의 그 공직자의 수준이 후퇴한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중학생 신분의 둘째 딸을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낸 것도 말이 참 많았는데 새로 드러난 또 논란은 황제 유학이었습니다. 연간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자녀 2명이니까요. 첫째, 둘째 뭐 3년, 4년씩 7년 동안 유학을 시켰다고 하니 그것만 따져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내 교육을 책임지겠다라는 목소리. 그래서 오늘 대전일보에서도 과거 이 논문을 기재했던 부분이 논문이 아니라 이제 사설 신문에 기고했던 이 컬럼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봐 드리죠.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고를 지난 3월에 대전일보에 냈습니다. 기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모든 학생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이 이진숙 전 전남대 총장,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자신의 딸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보내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딸 2명이나.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은주 변호사님. 아무래도 특히 2007년도에 자녀를 중학교 3학년 1학년만 마치고 미국 유학 보낸 부분은 또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거든요. 네.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가 함께 가지 않는 한은 사실 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낸 만큼 아마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선우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 역시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두 딸은 연간 1억 원이 넘는 고액 학비가 들어가는 미국에 유학을 보냈고 둘째 딸은 법까지 어겨가면서 보냈다라는 부분 도마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고 변호사님 이거 둘 다 너무 앞뒤가 다른 경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말과 행동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만약에 지금 두 딸이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명문 사립 기숙학교를 다녔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미국의 교육이 더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 장관직에 과연 상응하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중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사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라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진숙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논란이 또 따라붙고 있죠. 어제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더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표절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자, 언론은 제자 논문과 본인 논문 간의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됐다. 이건 다른 논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 작성을 주도했고 석사 과정생과 공동 작성했다. 제자의 학위 논문과는 별개다. 자기가 더 논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가로챈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부장님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도 말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43%라고 했던 거는 그 교육계의 교육계 단체가 네. 그 논문 검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건 표절이다라고 검증을 했던데,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 뭐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구윤리 위반인지 아닌지만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똑같이 지금 민주당 쪽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퍼센트를 낮추는 거는 지금 굉장히 낮춘 다음에 자기가 표절한 게 아니다라고 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제자의 논문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오고 그거를 봤을 때 나중에 나온 후보자의 논문이랑 43%가 겹친다라고 하면은 네. 앞에 있는 걸 뒤에 거가 베끼지 뒤에 있는 걸 앞에 거가 베낄 수가 있나?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 놓고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일저자다라고 하려면 앞에 있는 제자의 석박사학위 논문 자체는 그러면은 제자가 베꼈다는 뜻인가요? 지금 제자들 짓밟고서 지금 어떻게든 장관 돼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전에 내 연구 결과를 석박사학위 논문에 제자가 베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 애초에 시작된 거에 대해서 확대한 거는 뭐 내가 실질적 저자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제자의 석박사학위 논문 취소하면 되나요? 취소하면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 게 맞다면,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했는데 본인이 더 이진숙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같이 연구하고 더 주도적으로 했는데 제자가 먼저 그거를 먼저 가로채서 했다면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학위가 안 나가야죠, 그러니까. 안 나가야 맞죠. 그러니까 상식하고 아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자의 석박사학위 논문에 지도교수가 관여하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교신저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코치나 매니저 개념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지도교수잖아요. 네. 그런데 교신 저자는 절대 일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내 논문입니다라고 해서 학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그게 43%가 겹치는 논문이 나왔으면 앞에 걸 뒤에 게 베꼈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일저자라고 하면은 앞에 발표된 제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깔아뭉개는 건데, 석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날아갈 그런 발언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발언하시면은 제자들은 뭐가 되나요? 아마 제자들은 또 저 압력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청문회 과정에서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자들은 자기가 쓴 게 아닌가요? 석박사학위 논문 그 자체를 검증해서 그 학위를 날려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이 아마 꼬일 것 같습니다. 장은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뭐 생각을 하고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아마도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 논문 표절로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왜 표절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자의 어떤 그런 공적들을 가로챈 것 아니냐랑 관련된 부분도 아마도 추가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뭐 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부분까지도 뭐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적절한 답변이 나오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기대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인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수요일에 열리는데 지켜보죠. 자, 이진숙 그리고 강선우 두 후보자 외에도 지금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사망했는데 그때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조문하겠다고 방북을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번 방북 신청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된 건데요. 뭐 그중에는 뭐 조문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4년부터 2011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네. 아마 당시에 6차례 방북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신청마다 각각의 어떤 방북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동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 또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자연 변호사님, 방북에 신청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김정일을 조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방북 신청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고 네.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노총으로서 지금 타이틀을 걸고서도 지금 방북 신청하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위원장 선출된 이후에도 뭐 참석하겠다며 방북 신청하고 이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할 때 왜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여야 하는데 거기에 뭐 미군 철수나 이런 뭐 퇴진이나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게 개입을 하느냐 네. 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노총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저런 거 하라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뭐 친북적인 행보가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금 등극이 되는 거죠. 정부직 네.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결국은 민노총이라는 커리어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뭐 장관 지명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왜 민노총 활동에서 그런 부분이 결합이 됐었는지. 그리고 사실 민노총에서 최근에 형사적으로 뭐 간첩 사건이나 이런 거 연결됐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송곳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6차례나 방북 신청했는데 그중에 2011년 때는 김정일 사망에 조문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방북 신청했던 사실까지. 그래서 종북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죠.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처우라는 제목의 그래픽이 보이시죠?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해명에 나섰는데 지금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게 지금 동일한 처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시간이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았다라든지 뭐 에어컨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 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이 다른 수용자들과는 겹치지 않게 이 단독으로 운동 시간을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 일과 시간 중에 어떤 조사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변호인 접견이나 기타 접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예정된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조사를 위해 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변호인이 접견 신청할 때는 예정대로 운동 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 처우하고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 수사를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특검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특검은 또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주 10일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에 사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지금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검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려주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래 열흘인데 이제 추가로 열흘까지 하면 최대 20일입니다. 그 기간 내에 수사를 해서 뭐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결국 강제 구인을 지금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정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강제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면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최근 간단치가 않죠. 주말 동안 3차 혁신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적 쇄신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소리.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있었던 많은 잘못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쇄신의,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이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8개 원인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특정 계파 막론하고 인적 쇄신 대상이다. 사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대체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부장님 변호사님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목소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8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어떤 계파에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공평하게 국민적으로 이런 건 문제 아니었냐라고 언급됐던 것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쪽 저쪽에서 다 수긍하거나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다 불만이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아마 혁신위가 그만큼 어려운 자리다라는 걸 한 번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사과에 대해서도 여태 까지 사과를 했죠. 많이 했지만 만약에 그 사과가 충분했다라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처럼 참담하기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것까지도 국민이나 당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혁신이도 거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재단되는 상황이니까 네. 뭐 반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규합되는 과정이지 그 의견이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 다 공동의 책임들이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어떤 계기라는 게 있어야 비로소 달라졌네. 진짜 반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친 사람이 백날 미안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돈 갖다 갚으면서 사과해야지 받아들이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인터뷰하고 뭐 설명하고 말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현장으로 나와서 뭐 전국을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거나 과거 이제 천막당사 시절 얘기도 나오면서 뭔가 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방금 잘 지적하셨던 게 네. 요새는 왜 그런 것도 안 하냐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뭐 무릎 꿇고 뭐 산들배도 하고 네. 뭐 저렇게라도 하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을 조금 열까라는 계기라도 생기는 건데 아니 그냥 뭐 말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 말하고 나면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딴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과 충분히 했잖아 라고 하면은 아니 그거 받아줄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는데 저쪽에서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돌리지?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인적 쇄신이라는 것도 가장 뭐 극약 처방이지만 마음을 돌리고 진짜 변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이고 네. 꼭 그것만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네. 포함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한 모습이 보여야지 말로 사과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네 아니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은
2차, 3차로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추가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혁신위가 지금 제안한 게 개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히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거기부터가 시작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정정할 게 생겼습니다. 앞서 이 대전일보 신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전 충남대 교수라고 그 총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남대 교수라고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잡고 저의 실수를 바로 잡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시각 뜨거운 화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머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나라망신입니다. 자, 태국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정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건 변호사님,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겁니까? 정말 요즘 태국에서 K-팝, K-문화 정말 인기가 많은데 네. 이 국위 선양은 둘째치더라도 정말 나라망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파타야 한 식당에서 한국 조직폭력배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조직폭력배. 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서로 언쟁을 높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식기를 집어 던지고요. 옆에 있었던 다른 이 손님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한국인 남성 4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손괴, 수리비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남성들 결과적으로 합의를 하고 간단한 벌금형만으로 풀려났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또 한국인들끼리 저렇게까지 집단 난투극을 벌였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길래 지금 평화롭던 저 식당에서 갑자기 저렇게 엄청난 난투극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 지금 조직폭력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저 정도 싸웠다면 분명히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떤 얘기들 오고 갔을까요, 구자민 변호사님? 그러게요. 조직폭력배가 태국에 가 있는 거, 이제 이건 여기부터는 그냥 추론입니다만, 네. 해외에 태국에 거점 두고서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이런 게 이제 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혹시나 이제 태국에 조직폭력배가 가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조폭과 사업과 연관된 뭐 이런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조직폭력배가 지금 외국에서까지 저렇게 격렬한 난투를 벌이는 게 그냥 사소한 감정 싸움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고, 저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저분들 한국으로 입국되면 다시 처벌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지금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단순 폭행은 자기들끼리 처벌하지 말자 그러면 처벌이 안 되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지금 접시 집어 던진 거잖아요. 위험한 물건을 썼기 때문에. 특수폭행. 그렇죠. 그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해외에서, 태국에서 지금 벌금을 냈더라도 그건 일사부재리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면 자신의 나라의 외교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국격도 떨어뜨리고 범죄도 발생시키고 피해도 많이 끼치고 좀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렇게 난동을 부렸는데도 한 400만 원 정도의 피해 배상만 하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소액의 벌금만 내고 420만 원은 그 식당의 피해 배상으로 물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솜방망이라서 태국 현지에서도 태국법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이제 막 항의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개념으로는 이제 즉결 처분 같은 식으로 경찰서 차원에서 처벌하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태국이 아마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고 네. 처벌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게 이제 또 쉽지 않고 이러니까 아마 간단하게 끝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태국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못난 한국 사람들의 그런 폭력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열애 끝! 자, 이제 결혼 시작입니다. 코미디언 김준호 그리고 김지민 씨가 공개 열애 3년 만에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하객이 무려 1,200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인산인해가 이뤘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근데 눈에 띄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신부죠. 이 김지민 씨가 버진로드 입장할 때 보통은 신부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요, 이 김대희 씨, 코미디언 김대희 씨의 손을 잡고 김지민 씨가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네. 이 김지민 씨가 일찍 아버지를 여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만약에 준호 선배랑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 대신에 이 대희 선배가 내 손을 잡고 이 결혼식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말을 듣고 이 김대희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하객들이 함께 했는데 눈에 띄는 하객이 또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네.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김지민 씨나 또 김준호 씨와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깔끔한 수트를 입고 미소를 지으면서 결혼식 처음과 끝을 함께 했고요. 이외에도 가수 이찬원 씨나 개그맨 김수영 씨도 함께 하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는 이상민 씨가 맡았고요. 네. 또 축가는 거미와 변진섭 씨가 맡았고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궁금했는데 일단 요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케줄 때문에 이 신혼여행을 잠시 미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축가 모습입니다. 뭐 거의 뭐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하는,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개그맨들의 어떤 결혼식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변진섭 씨와 거미 씨의 콜라보는 어땠을까도 궁금하네요. 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참 즐거운 결혼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김지민 씨가 김준호 씨를 위해서 또 저희 방송에서 깜짝 영상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빠를 만나면서 웃을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 또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어. 연인이 된 지금, 그때 느꼈던 추억이 새록새록 너무 소중한 거 있지? 그때 문득 아빠 장례식 때 오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이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속으로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이 말 진짜 안 하잖아. 오늘부터 자주 할게. 오빠, 사랑해. 두 사람 언제 저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연인 관계로 이제 공개 연애를 한 건 2022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저렇게 알콩달콩한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개그맨 개그우먼 커플이 어제 이제 그 김지민 씨 그리고 김준호 씨의 그 결혼으로 25호가 탄생을 한 그렇군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지는 지금 이번에 새삼 알았어요. 네. 1호가 최양락 최영수 씨 커플이고 2호가 김학래 임미숙 씨였고 3호가 이봉원 박미선 씨였는데 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25호 커플이 나왔는데요. 지금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네. 이혼한 커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하면 1호 커플이 되니까 이거 이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5호 커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혼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개그맨들끼리는 서로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어떤가요? 개그맨들이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그 동지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드라마 촬영을 하면 대본이 나오면 가서 연기를 하고 헤어지고 이러는데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회의부터 그 대본을 자기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모이고 코너를 짜고 심사를 통과하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울 때는 일이 또 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또 같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같이 팀으로 많이 하는데 그 코너가 안 올라가면 이제 방송에 못 나오니까 일이 없는데, 그래서 김지민 씨가 옛날에 김준호 씨한테 대한 고마움 얘기했던 게 떠오르는데 자기가 일이 없어가지고 생계가 굉장히 곤란했대요. 근데 그 자기랑 또 같이 놀고 있는 여자 후배랑 2명을 김준호 씨가 나 행사 있는데 같이 가자 라고 해서 행사를 갔는데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주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행사비가 10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그거는 김준호 씨 한 명만 섭외했던 거였는데 김준호 씨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는 안 받고 나눠줬다. 나중에 알고 저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계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니까 저게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가 정말 결혼 생활도 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혼 커플이 없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첫 시작부터 거의 의리로 맺어진 그런 관계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아내는 어디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에 들르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쉬는 사이에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300km를 더 달린 후에야 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건 변호사님, 없는 사람이 아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고의가 아닐까라는 정말 의심이 들 정도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요. 파리에 거주하는 62세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내 그리고 딸을 태우고 저렇게 모로코로 차량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모로코로.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장시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휴게소를 여러 번 들렸는데 이날 새벽 4시 반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와, 아내를 깜빡하고 차에 안 태우고 아니 그럴 수 있나요? 자신의 딸만 22살에 자신의 딸만 차에 태우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때부터 4시간을 300km를 달렸는데도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고 딸도 엄마가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8시 30분이 4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 아차 아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프랑스 구조 서비스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바로 요청을 했지만요. 이 남성 참 저도 약간 납득이 안 된 게 마지막으로 멈췄던 데가 어디 있는지를 이 남성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경찰도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구자현 변호사님도 운전하시다 보면 네. 깜빡할 때 있지만 가족여행 가는데 옆에 와이프가 없어. 출발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프랑스 얘기인데 우리나라까지도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운전을 이게 장시간 하다 보면은 그 하이웨이 신드롬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네. 옆자리에 아내가 안 탔는데 그냥 간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일부러 버린 거다. 그 직전에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직전에 싸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최근 얘기고 뭐 전화기라는 게 다 있잖아. 우리 그럼요. 휴대전화가 다 있잖아요. 연락을 하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도 아무런 시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일단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참 의심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 남편이요. 아내가 없는 거를 알아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한 것이 구조 서비스였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여보 어디야? 라고 하면 될 것일 것 같은데 구조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그 구조대는 그 와이프의 그 휴대폰을 위치 추적해서 찾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싸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이게 없는 근데 것 같다. 짧은 기사라서 그런데 제가 추론을 해보면 새벽 4시 반에 휴게소에 들린 게 아마 화장실 가려고 했던 거라서 제가 보기엔 휴대전화를 놓고서 아내가 화장실을 가고 그러고 출발을 하고 지금 휴대전화 위치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는 그 기지국 서비스에 의해서 어디에 정차해서 좀 꽤 머물렀던 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아마 아내는 전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멈췄는지를 기지국 서비스를 찾은 게 아닌가라고 아마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도 막 이런저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한 네티즌 분들은 저도 남편 안 태우고 간 적 있다. 남편만 아내를 안 태운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안 태우고 간 적 있다라는 경험담도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 사례가 야, 이제 프랑스에서 이거. 보도가 되겠네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와이프를 안 태웠다? 어우, 식은땀이 막 별로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흥미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 북러 밀착을 보란듯이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최측근 인사를 초청한 곳이 바로 최근 개장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동은 해변에 정박해 있던 호화 요트 안에서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린 게 무엇인지 먼저 영상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년 만에 만납니다. Прошло год, когда мы встречались с вами. Вы все еще курите. И я курю. 아직도 계속 담배를 피우신 모양입니다. 저도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되고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악수하는 과정에서 담배 냄새 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담배 많이 피는 애연간 건 알지만 그래도 외무장관이 봤을 때 좀 불편했나 봐요. 그때 담배 냄새가. 불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라브로프 외무상 자체도 사실은 네. 엄청난 애연가입니다. 이 외무장관도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2003년부터 러시아에서 외무장관을 지내고 있거든요. 무려 24년째 외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24 사람입니다. 년째요? 네, 러시아 소련 역사 통틀어서 두 번째로 재임 기간이 긴 사람인데 외무장관에 임명되기 전 10년 동안은 유엔에서 주 유엔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엄청난 애연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한테 담배를 좀 피우지 말아라.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서만 담배를 피웠을까요? 어디서 폈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그만큼 단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담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도 담배를 피느냐? 나도 담배를 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이런 애연가들 사이에서만 서로 통하는 그런 정을 나누면서 일종의 어떤 친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피우는구나. 우리 같이 한 대 피울까? 뭐 이런 그런 얘기. 거죠. 그런 얘기였군요. 알겠습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빼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어쨌든 친근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연출된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와 요트에서 지금 했단 말이죠. 만남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신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5면입니다. 자, 보시죠. 김정은이 러시아 외무상과 만났는데 모든 전략적 문제 양국이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전략적 문제 양국이 같은 입장.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김경호 부장님? 사실 저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굴종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상황이라든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옛날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서로 어떤 위치한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속국임을 인정하는 그런 굴종적인 태도인데 네. 이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게 모든 외교적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러시아의 속국을 자초한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믿을 만한 미들맨이라는 뜻이고요. 중국도 아니라 이제 러시아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북한이 처한 외교적인 고립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러시아의 어떤 일방적인 지지를 좀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와 요트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호와 요트로 부른 사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카고 불스의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니스 로드먼 이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에 다른 해외 어떤 사람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이 회담에서도 김정은이 강조를 했지만 가장 러시아를 향해서 친근한 벗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요트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려온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해당 요트가 정박한 곳이 원산 앞바다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공을 들여서 선전하고 있는 그 원산 갈마지구 해양 리조트 여기에 러시아인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갔다고 하던데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좀 대놓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요트가 그 지역에서 정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관광 효과를 누리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 목적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이 해당 요트는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정일 때부터 사용하던 요트인데 북한은 2006년 대북 안보리 제재 때문에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형태의 사치품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트를 들여왔고 또한 최근에 이 요트의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간 모든 어떤 자재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 대부분 대북 유엔 제재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시망을 피하게 해준 것은 바로 러시아고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북 유엔 제재가 있어도 러시아와의 관계만 본인들이 돈독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즉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좀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탈북 청년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탈북민이 이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한국 직장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뭔가 배우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탈북민이 주연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 잠깐 보고 또 김구현 부장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인턴이요? 북한 사람? 근데 그 북한 사람이라서 말 안 통하면 어떡하죠? 북한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하나씩 괜찮아? 뭐 불편한 건 없고?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됐습니다. 됐어? 뭔가 표현에서 부딪힘, 그리고 행동에서 부딪힘, 생각에서 부딪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김구현 부장관님도 북에서 넘어왔을 때 저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2012년에 탈북을 했으니까 벌써 올해차 13년 차. 13년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13년 차 됐고, 뭐 그 과정에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항상 긴장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이 시사평론이라는 방송을 하면서도 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근현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이 방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이런 표현이 우리 시청자분들 듣기에는 굉장히 낯설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항상 저는 유튜브 댓글을 봅니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 쓰는 거냐? 이런 댓글이 있을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최근에 보신 적은 없죠, 그런 댓글? 다행히도 잘한다라는 응원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하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힘든 것은요, 아무래도 이 이성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성과의 관계, 뭐 여자친구라든가 혹은 이 탈북민들이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어떤 연애를 할 때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본인이 태어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를 갔다가 뭐 초등학교 때 이런 뭐 만화가 있었는데 재밌었다라고 하면 전혀 해줄 수가 공감이 안 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만화를 저는 그래서 따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었고요. 네. 이런 만화가 있었구나.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 시기에는 재밌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채워 넣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뚫고 지금 김구현 보좌관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김소연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북자 출신의 이번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살에 탈북을 시도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TV조선의 미스트롯에서 출연해서 노래도 아주 잘 부른다고 하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김소연입니다. 11살 때 뭐 탈북하다 잡혀서 감옥 생활도 하고. 감옥 가면은 일단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13살에 다시 목숨을 걸고 두 번째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가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오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부르는 날 채우시던 야, 지금
지금 보니까 이제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렇게 12년. 근데 들어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네요. 김소연 씨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 거쳐서 들어오게 되고. 제 친한 동생인데요. 아, 진짜 친한 동생. 네, 굉장히 친한 지인입니다. 아, 나이대도 비슷한가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저 친구가 예. 북한을 탈출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어린 나이에 탈북은 했지만 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모두가 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북 여성들이 한국행을 원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좀 한동안 떠돌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 네. 뭐 머리 손질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가내 수공업에서 이제 뭐 손바느질 이런 것들까지도 다 경험을 했던 친구, 굉장히 굳세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성장한 모습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드라마도 잘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에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이 한국 증시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진짜 코스피 5천 시대가 오는 걸까요? 또 하나, 곧 발표될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 역시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JP모건이 향후 2년 안에 5천까지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고점이 2021년 7월에 3,3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한 3,2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네. 전고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에 보니까 코스피가 32% 올랐어요. 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JP모건이 향후 2년 이내 코스피가 5천선 간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 4천선까지 얘기 나왔는데 5천선은 처음이에요. 5천선이 갈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는 한 3,5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수준에서 10% 정도 추가 여력이 있지만 2년 정도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을 하고 또 뭐 상법 개정과 같은 시장 친화적인 공약이 기업들이 현실화할 경우 그럴 경우 이제 5천선 간다라고 하는데 우선 저는 한번 가는 건 좋은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천정을 열어두는 건 맞아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절세 상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루 투자해서 10% 수익 낸 것과 1년 보유하고 있었는데 10% 수익 냈어요. 세금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미국은 장기 투자자한테 절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 직접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거래되면 뭐 40조를 찍고 그러는데 이게 간접 상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이제 절세 상품이 만들어서 이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쏠린 유동성을 주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 그릇이 바뀌어야 한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야 글로벌 큰 손들이 의무적으로 담게 되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물론 뭐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 모멘텀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한 번 사서 자꾸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꼭 담고 가야 되는 필수 이제 주식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전망인데요. 주요 키워드 역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 부양책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자,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최우선 세법 개정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소득세법상 연간 1년 동안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른 소득 합산합니다. 그럼 세율이 높아져요. 높아지겠네요. 최고 49.5%.
네. 야, 내가 한 3천만 원 이자 배당 받았는데 절반 때린다? 그럼 굉장히 안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자 받게 되면 15.4% 단일과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야,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될까요? 많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죠.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부장 변호사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이건 변호사는 하세요? 5년 전에 사다 놓은 주식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수익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주식 시장이 뜨면은 부동산이 잡힐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배당도 적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 거래 위주인데 제가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형사사건으로 시세조종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시세조종을 하려고 들어간 꾼들도 국제 경기나 이런 게 터지면은 그냥 미물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도 주가 조작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잃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꾼들도 잃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가 단타로 해가지고 돈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 때문에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에서 우러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소속 기자들 계좌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금감원 출입하는 기자들? 맞습니다. 내부자 정보 이용, 이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왜냐? 안 나옵니까? 경제부 기자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계좌 여러분 다 망해놨어요. 네, 여기 앵커, 기자, PD 자기가 최신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오산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그 기업의 정보를 미리 얻어서 기사를 쓰고 그리고 맞아요. 이득을 얻고 그럼 또 불공정행위입니다. 기사를 쓰고 이득을 얻고 그게 수십 명이 수십억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거예요. 시세 조작은 이게 자본시장법 굉장히 엄하게 처해야 되는 이제 이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세 조작을 할 경우 뭐 수백 년, 수십 년 때려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이 형량이 좀 낮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다른 시장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벌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출입 기자들의 내역도 봤는데 다 마이너스다. 우픈 전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거 하나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겪어볼수록 저는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거 깔짝 만들어 가지고서 모두가 다 투자 상품으로 주식으로 가자. 부동산은 빼자 이렇게 될 리가 없다. 다들 아는 맛으로 찾아가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폭등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식 시장하고 연동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이 던져준 질문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몰렸던 그 자본들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고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결론이 떨어질 그러니까 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정부 손봐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구태 하루 만에 수익 내서 세금 똑같이 내고 장기 투자에도 별 메리트가 없다면 구태여 우린 단타만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에요. 아직 뭐 2차 추경 풀린 것도 아니지만 돈의 힘은 뭐가 좋으냐. 상승 탄력 받을 때 굉장히 잘 가요. 조정은 짧게 상승장은 길게. 근데 개인 투자 성향상 조금 오르면 팔아버려요. 근데 이 기간은 파는 기간이 아니라 장기 보유해야지 수익 이득을 얻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흔히 PD, 아나운서, 작가, 경제 전문가 대부분 보면 10% 수익 나면 소문내요. 돈 벌었다. 사익 실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삽니다. 근데 이튿날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돈 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기술 감독님들. 기술 감독님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실현을 해요. 그리고 소문을 안 내. 그러니까 기술 감독님들 중에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술 감독님들 방송 끝나고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주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과세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배당을 돈을 투자해야 그게 또 이제 실현 가능한 수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소액 투자하는 분들은 분리가세 한다고 해도 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에는 네. 기업들이 배당을 해야 하잖아요.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소득을 50%까지 이제 깎으니 네.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주가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이렇게 배당이 많은 것들이 현금 이익이 좋은 거,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은 것들, 뭐 통신사라든가 그리고 금융지주 네. 그걸 엄청 벌어들이잖아요. 네. 그걸 배당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선 반영돼서. 그리고 이제 현금 부자들 많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 현금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미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관심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이냐? 배당 성향 10년 동안 따져보면 한 26%.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미국이 한 40%가 넘고요. 중국도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인 걸 조금 더 활용을 하고 특히나 대기업은 뭐가 중요하냐.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지금은 미국은 단기 배당, 분기 배당 이렇게 배당을 4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소각을 해야지만이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는 이유는 3조 9천억 원 이번에도 또 자사주 매각해서 소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저희가 매일 돈이 되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